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선거 와중에 미국에 가서 만판 놀다가 돌아온 국힘당 장동혁 대표가 뜬금없이 이재명 정부 탓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국까지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난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모르고 떠난 것도 아니고 잡아놓은 약속이 틀어진 것도 아닌데 참으로 황당한 변명입니다. 장동혁이 다녀온 뒤로 오히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미국까지 갔는지 더욱 아리송해졌는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간 것 아닙니까? 장동혁과 국힘당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7월 정동영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북한의 구성을 언급했는데 9달이 지나서야 미국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희가 의심스럽다면서 미국을 의심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오늘 준비한 상품은 정말 특별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연산 감성돔인데요. 감성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식하지 않고 자연산으로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귀한 건데 정어리몰이 입수를 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잡고 싶은 물고기가 바로 감성돔 아닙니까? 이 귀한 자연산 감성돔을 정어리몰이 입수해서 급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1.5kg 이상 되는 대형 감성돔인데요. 이걸 드시기 편하게 다 썰어서 보내드리고 한 마리를 통으로 손질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운탕도 드실 수 있게 서더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회 드시고 매운탕 드시고 이번 주 먹방은 이게 되지 않을까 쩝쩝 입이 다셔집니다. 가격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25,900원 무료 배송인데요. 정어리몰에서 정말 제대로 칼을 갈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1.5kg 감성돔 한 마리 슬라이스해서 보내드리고 매운탕 거리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 이 가격은 다시 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감성돔이 금어기에 접어든대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주문해서 쫄깃쫄깃하고 싱싱한 자연산 감성돔 맛있게 드시고 매운탕도 한 그릇 후루룩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일부 파워토크 두 분 패널과 함께 이슈를 다뤄보고요. 2부에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슈의 완성이라는 코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에서 두 분의 또 활발한 토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활발하게 예. 파워 토크이기 때문에 예.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외모는 이제 파워가 파워가 넘칩니다. 외모가. 네. 가지야! 아, 파워가 역시 넘칩니다. 네. 물병을 던지시. 아, 물병을 던져버려드리는데 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자, 먼저 첫 번째로 어제 장동혁 대표 귀국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귀국 보고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 성과가 있다고 성과를 보고하는가 한참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가가지고 사람 아무도 못 만난 거 오로지 딸랑 보여준 게 차관보라는 사람 뒤통수 하나 보여줬는데 그 차관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미국에는 차관보가 한 20-30명 된다죠? 차관보라는 직함이 붙은 사람만 많고 그리고 차관보들이 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차관보를 만났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 외교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차관보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찍은 사진을 보면 뭐 뒤통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통수와 함께 옆얼굴이 약간 이제 비치는 이런 사진인데 전문가 내지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어떤 차관보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적인 이런 정보를 맞춰보는데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차관보다라는 거를 장동혁 대표는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보가 맞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통수를 보고 뭐 알 게 뭡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제 뒤통수 보고 사실 강수영 변호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맞습니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뒤통수를 갖다 놓고 그 설명하면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애초에.
지금 그거를 동의하셨어요? 조일 수도 있는 김민하 거죠? 평론가님 말씀은 네. 강수영 변호사님은 뒤통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네. 좀 이 대구박이 좀 이래 큽니다. 우리 둘의 뒤통수는 닮았을 수 있다. 네. 예, 비슷한 뒤통수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맥락 때문에 그 뒤통수 사진은 미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파주 영화마을에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개그예요, 개그 정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뭐 하나 너 좀 가서 저기 해줘라 그랬는데 표가 뭐 그 대신 내 얼굴은 내지 마.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비행기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를 수속하다가 짐도 싣고 수속을 하다가 냉큼 전화 받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머지 니들은 다 가. 난 좀 더 만나야겠어. 그렇게 중요한 비행기 수속을 취소할 정도면은 그 비행기 값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즈니스인지 퍼스트 클래스인지 뭐 또 논란이 있던데 뭐 비즈니스라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퍼스트 클래스면 뭐 편도가 2,300만 원인가 그렇더만요. 그거 날려먹고 다 이틀 있다가 또 비행기 새로 끊으면 이틀 만에 비행기 예약하면 더 비싸지 않아요? 아니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또 그게 뭐 꼭 다 당비인가요? 다 보조금 들어가면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당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재정으로 공적인 뭔가 일을 그럴듯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응원을 해주지. 그리고 이게 외교라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 외교는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우리가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우리는 장동혁한테 외교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외교를 했다고 자꾸 주장해. 한미동맹이 파탄돼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뭐 중재를 하고 한라인을 개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우리는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지는 외교를 했다고 우겨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국익을 위해 가지고 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해야죠. 정무수석한테는 얘기를 하든가.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극이에요. 제일 황당한 게 예.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딸랑 차관보 뒤통수 사진 하나 올렸는데 도대체 누구 만나냐? 그러려면 왜 갔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뜬금없이 정부 탓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고위 인사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의 인사를 만나셨는지라. 상하 의원들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이미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사고를 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이 지금 간들 미국에서 쉽사리 만나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야당 대표로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거 두 가지를 먼저 팩트 체크해 봅시다. 하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말은 뭐 들은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면 과거의 경우에도 이 야당이었든 여당이든 뭐 야당이 뭐 지금 과거의 야당인데 뭐 지금 여당이든 아니면은 과거의 여당인데 지금 야당이든 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거나 뭐 일본에 가거나 어떤 정치인들이 가서 어떤 정치인을 만나든 간에 서로 악수하고 뭐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뭐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런 사진들은 공식적으로 뭐 프레스 릴리즈도 하고 그리고 서로 SNS에도 올리고 뭐 셀카도 같이 찍고 뭐 이런 건 얼마든지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눈 얘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비공개되기도 하고 마사지가 되기도 하고 뭐 모두 발언은 공개했는데 뒤에 얘기는 비공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뿐이지 만난 것 자체를 비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만났는데 또는 공식적인 뭐 외교관이 만났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이고 비밀리에 만났다라고 그러면 만난 것 자체가 뭐 비공개인 뭐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뒤통수는 공개했지만 앞통수는 공개할 수 없어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이고 저게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제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절박했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저게 원래 돌아오는 날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취소하고 다시 잡은 일정이라는 게 저 장도혁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유력한 사람은 사실상 못 만났다는 얘기를 스스로 실토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속이 탔던 거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원래 미국 가는 일정도 땡겨서 간 건데, 그러니까 즉 일정을 늘렸던 건데, 늘린 일정 속에서도 아무도 안 만나주고 명확하게 내가 거기 가서 지금 지방선거까지 내팽개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주세요 했는데 뭔가 만나줄 것 같으니까는 일정을 바로 늘린 거 아닙니까? 바로 늘려서 어떻게든 가가지고 만났지만 공개할 수 없고 이거는 당신 만난 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미국 사람이 하니 뒤통수라도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해가지고 성사된 일정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걸 포장하려니까 지금 남 탓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공개를 전제로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팩트 체크. 이 정부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났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니 그걸 모르고 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안 가야죠. 안 만나줄 거 알고 왜 갔어요? 지금 이 중차에 대한 선거 국면에 뭐 정부가 잘못하고 뭐 여당이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안 만나준다? 그럼 본인이 역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가 뭐 서정훈 변호사하고 자꾸 얘기해 보니까 예.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예. 그 우리 민주당이든 정부든 지금 미국하고는 소통이 끊겼으니까 국민의힘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하면은 정통적으로 국민의힘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 말을 안 만나준대. 서정훈 변호사 요즘도 활동해요? 아 그럼요. 방송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요즘도 연락한대요? 아 윤석열하고는 안 하고요. 장동혁하고는 연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는 윤석열하고 죽고 못 살더만. 하여튼 제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본인이 갔을 때 트럼프나 벤스 부통령을 만났으면 그것도 비공개가 원칙인가? 그건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은. 하여튼 이 약을 파는 게 너무 수준이 낮아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만약에 진짜 당정력이 본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으면은 당내에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당 지도부에 적어도 최고위에는 내가 지금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도 해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활용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당내 분위기가 싸늘해요. 뭐 또 이렇게 지방선거에 도움된다는 평가를 안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앞뒤가 안 맞죠. 비슷한 시기에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뭐 직함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 가가지고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을 만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국가정보국이면 더 비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15개 수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는 저렇게 딱 가서 만났는데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 거기는 여당 쪽이니까 만났겠지 뭐 그랬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식 직함도 없지 않습니까? 공식 직함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만난 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저 사람 책을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적 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1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방미를 한 요 일정하고 물론 공식 방문이잖아요.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갔지만은 기자들한테도 안 알려줬고 당에도 안 알려주고 갔지만 가고 나서 알려줬지만은 공식 방문한 거잖아요. 공식 방문하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연이 있어갖고 한번 내가 미국 가니까 만나봅시다라고 하는 일정하고 뭐가 더 사실 외교적으로 중하고 정책적으로 중하겠습니까? 제1야당하고 만나는 일정이 상식적으로 더 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1야당하고 만나는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이 안 만난다고 하고 만나더라도 뒤통수만 허용하고 뒤통수 사진 찍는 것만 허용하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개인적인 연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서 사진 찍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만 찍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나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만나가지고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 여기서 외교적으로 잘못된 맥락이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게 뻔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안 만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않습니까? 이용하려고 만나는 건데 쉽게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녹수님 풍채나 학식이나 말투나 송 대표하고는 비교 불가요. 방우리님 동혁아 여행 잘하고 왔으면 조용히 해라.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갔는지. 분명히
뭔가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기에 야,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오자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속아서 갔든지 야, 저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정권의 일격을 가할 만한 뭔가 멘트를 하나 좀 따올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야, 누구 만나서 현 정부 대북 정책 완전 문제 있어. 한미 동맹 심각해. 이런 말 하나 갖고 와서 선거판에 터뜨리면 뭔가 뒤집을 것 되지 않겠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찾아봐.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뭐 만난다고 약속할 수는 없고 한번 와봐. 그래서 갔는데 야야야 지금 뭐 상황에서 너네들 만나고 그러면 안 되겠어. 이래서 돌아온 건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은 여기거든요. 최대한이든지. 네. 어때요? 뭐 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아주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 방문이. 네.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좋다. 그 희한한 논리인데 일단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는 전환기라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환길 맨날 그 미국 가가지고 누구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미국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미국하고도 내가 통한다. 이것만으로도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서는 내가 지금 존재감이 무너져가고 있고 지방선거 패배가 뭐 명확해 보이는데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소위 말하는 110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을 갖다가 결속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재료가 뭐 미국하고 나하고 가깝다. 막 나 영어 잘한다. 뭐 이런 거. 영어는 뭐 개코 뭐 헬륨가스 마시고 하는 것 그 같은 영어 거. 듣고 어떻게 평가하냐고 AI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방선거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를 흔들지 않으면 공간이 안 나온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를 갖다가 다시 혁신하고 뭐 한동훈을 복단시켜가지고 우리가 반성한다. 뭐 윤호개인과는 절연하겠다. 이것도 할 자신이 없고 그랬다가는 본인 지지가 또 떠나가니까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야 경제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이때까지 뭐 주식은 다 신규로입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부동산 정책 가지고 좀 까가지고 서울 민심을 흔들어 볼까 그랬더니 부작용이 안 나타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옛날처럼 뭐 북풍 이런 거 하자니 또 그건 또 안 맥힐 것 같고 기껏 한다는 게 지금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야 외교적으로 한미 동맹이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흔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겨우 뭐 요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날카로운 김민아 평론가님의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왜 갔을까요? 아, 제가 날카로운. 네. 외모는 다소 뭉툭하지만 한번 날카롭게.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정석적인 것인데 장도혁 대표의 생각이라는 게 또 그러한 이제 정석적인 거 플러스 좀 요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또 듣고 보면 요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도혁 대표가 이제 또 나름대로 신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이 극우적인 개신교계에서 통용되는 무슨 논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아마 익히 아실 텐데 트럼프의 귀를 붙들고 있는 목사가 있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폴라 화이트. 그렇죠. 폴라 화이트라는 이 목사가. 그래서 이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을 고리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그거 믿고 이제 미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기껏 만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자리에 없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버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만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만났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가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대단한 얘기가 됐겠습니까? 이 트럼프를 만났거나 아니면 벤스를 만났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막 무궁무진했을 거거든요.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우리 또 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정어리 TV 보는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이제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하느냐? 윤어게인들은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이게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구하러 와야 되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서울구치소 폭격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트럼프를 만났다고 하니 장동혁이 곧 역시 트럼프가 구하러 오겠구나. 내지는 야 이게 뭔가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권을 혼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장동혁이다. 장동혁 역시 응원해야 된다. 장동혁 혼내주고 장동혁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내줘야 한다. 누가 괴롭히느냐? 한동훈이 괴롭히고 내부의 배현진이 괴롭히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민주당이 괴롭히고 장동혁 보호해. 이런 맥락들이 막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났으면 이게 장동혁 입장에서 아주 대박인데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사실 트럼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벤스나 루비오 국무장관 정도 만났으면 미국 간 성과라고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차관 하나 만나고 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만났는가. 폴라 화이트 목사 만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틀어졌죠. 왜 만나려고 했는가.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도 좀 다뤄보겠지만 미국 트럼프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가지고 계엄을 일으킨 다음에 김태효를 통해서 윤석열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도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팩트체크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과 국힘당이 주장하는 게 정동영 장관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 3월 6일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금 북한의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먼저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그런데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도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영변 강선까지는 이미 알려졌는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북한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안 알려줬는데 해버렸다. 그래서 북한 정보를 미국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가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전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팩트에 대해서는 정동영 장관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 줬는데 이미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보고라든가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이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이 구성과 관련돼서는 네. 구성에 이제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넘겨준 정보나 이런 데 이제 그게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동영 장관은 나는 그거를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발언했던 것처럼 평소에 내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통일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러한 이 자료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업데이트되는 걸 계속 챙겨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디에 지금 이제 핵시설이 있는지 북한 핵시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과연 그러면은 왜 보도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논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글을 올렸어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올려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한번 지금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이런 주장과 행동은 다 잘못이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미국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건데 그걸 9개월이나 지나서야 미국이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성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문도 저희들이 봤지만은 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영변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정 장관이. 그러면 사무총장의 말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저걸 가지고 미국이 발끈하면서 야 우리가 준 정보를 왜 함부로 누설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미국 행정부가 잘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과 제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갈릴 때 그래도 우리 정부인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더 헤아려 봐야 되는 거지. 미국 행정부가 뭔가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건 철석같이 옳은 거고 무조건 미국이 옳은 거니까 빨리 가서 기어야 돼. 미안하다 그래야 돼. 잘못한 놈도 빨리 경질해. 이게 맞습니까? 이거 너무 사대주의적인 입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논점이 이상한 대로 제가 이제 옮겨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부 내에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제 나온 얘기 아니냐 이 논점이 저는 좀 이제 비틀어진 논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도까지 다 묶어서 보면은 어떤 흐름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도가 된 게 이 정부 내에 대북 정책을 가지고 두 가지 이제 이견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 이견이 있다. 사실 이 이견은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요 이견인 건데 소위 말하는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이견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동맹파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러한 외교관이 있는 것이고 자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조금 좀 불편한 관계에 놓여도 우리는 대북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그룹이 있는 것인데 이제 자주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룹의 맥락에서 정동영 장관을 평가하는 것이고 동맹파라고 하는 이런 그룹은 전통적인 이제 한미 관계 중시하는 외교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일각에서 왜 미국이 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서 정동영 장관이 이걸 밝혔다고 하는 보복으로서 지금 이제 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왜 언론이 보도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 동맹파가 언론에 이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자주파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일단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정부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뭐 유출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보다는 첫째로 이건 어쨌든 미국의 횡포인 것이고 미국이 부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뉴스는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부당한 일을 했는데 왜 이 보수 언론과 그렇죠. 국민의힘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한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일을 왜 통일부 장관이 만들었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매국노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맞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조그만 트집을 잡으면 이제 막 그걸 확대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들어보십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이요. 일단은 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이제 평화부터 구성시라는 거.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를 이제 언급을 한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알려졌어요. 또 과거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실제 관계를 해보면은 매건 매일 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갈등은 좀 그렇죠. 있을 수는 있다. 때로는 그러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 또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지만은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답변한 것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동영 장관이 정보를 누설한 실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국민의힘에서 당신 당장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란 말씀이시겠네요? 그럼 너 국민의힘 소리는 할 필요도 없고. 저걸 논란거리로 굳이 뭐 붙이기는 의도는 알겠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산에 한동훈이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조건 국힘당에서 후보 낸다에 겁니다. 일단 한동훈을 돕겠다는 진정호 의원을 겨냥해서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왜 한동훈 돕냐 지금 이거죠. 그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예. 거주지를 갖다 부산으로 마련하고 그 무공천 이런 것도 주장하고 하니까 어디 저 징계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을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예정인 곳에 그 사람을 안 돕고 말이야. 엉뚱한 사람을 돕는 게 해당 행위야.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거 너무 저 진짜 비겁한 게 진정호 의원 같은 초선 비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만만하니까 뭐라 그러고 서병수 뭐 김도읍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뭐 각규택
이 사람들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다 진상조사 해야죠, 하려면. 전부 다 징계해 그러면 깡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그것도 못하면서 뭐 매일 몇만한 사람한테 맛보기로 또 이렇게. 당내에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장동혁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절대로 당권을 안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있는 한 한동훈이 나간다고 해도 부산 북갑의 국힘당 후보 내겠죠?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공천과 관련된 거는 당대표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겠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박민식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안해하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이게 요즘 부산 분위기가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이 나와서 어쨌든 이게 뭐 한 마리의 메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흔들면은 좀 물이 좀 이렇게 흙탕물이 되고 뭐 이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살지 않아? 그 투표율도 좀 올라갈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전재수 후보 비판도 해주고 말이야. 전재수 후보는 그러면은 나까지 2대1로 상대해야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막판 가서는 단일화 얘기로 가는 거 아니야? 부산판이?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이 안 그러겠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최근까지 김민수 공천론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예. 못 믿는 상황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볼 때는 반드시 공천한다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3파전이든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개혁신당까지 나오면 이제 4파전 될 것 같고 물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는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계속 지금 이 악화일로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일화판이 열리고 막 그게 어디로 갈 건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해야 되는 건 맞겠는데 분명히 초반에 장동혁 때문에 분위기 말리고 이상해 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항상 이 이재명 정권도로 독재라고 그러고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 국민의힘이 전체주의인 것 같아요. 진정호 의원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이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걸 보니까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겠는데 한동훈을 어쨌든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밤에 몰래 도와주고 뭐 핸드폰으로 도와주고 이거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5호 담당제를 해가지고 5명이서 서로 감시를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다. 연좌제도 도입해야 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전재수 후보가 매우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이 사람을 1등 공신으로 꼽고 싶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전재수 듣잖아. 솔직히 얘기해도 될 거예요, 형님.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니, 일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특히 이 부산 시민에 대한 이 마음이 와 진짜. 그래, 재수 좀 치지. 나누나 얼굴은 형님이 낫어요. 내가 낫지. 세상에 형님. 박형주이가 시장 관사를 시민한테 돌려준다 합니다. 박형준 많이 늘었네. 바누나, 박 시장님 반사 나와가 많이 불편할 낀데 요즘 어디 사시노? 예, 많이 불편하십니다. 높아갖고. 하지마, 안 가도 돼. 부산을 떠야지. 뭐 일자리도 없고. 안녕. 어디가? 서울로 도망가려고요. 이제 안 가도 돼. 진짜로. 하지마, 안 가도 돼. 세상에 박형준이가 구글하고 아마존을 데리고 온다 합니다. 구글인들 못 가져오고 아마존인들 못 가져오고. 정말요? 그래. 박형기 좀 하네. 그 부산 구글하고 아마존 한번 가보자. 형님 미국 가신단다. 비행기 티켓 끊어라. 이재성, 이관문 정치 쇼츠 200만 조회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그날까지 이재성, 이관우는 끝까지 원팀으로 함께합니다. 전재수 파이팅! 파이팅! 저는요 요즘에 저 영상 쇼츠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 이재성 후보가 지난번에 부산시장 경선에서 전재수 후보랑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난 지금까지 뭐 떨어지고 선대위원장도 맡고 뭐 이러는 후보들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독자적으로 쇼츠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보기 좋죠. 정말 모범 사례고요. 사실 옛날에도 뭐 이렇게 경선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경선 경쟁자고 뭐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말로만. 대외적 말은 했지만 물 밑에서는 그때 경선 때 있었던 갈등과 심리적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때 생각하면서 욕하고 이런 일이 민주당 안에서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건 뭐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저만의 그냥 상상력인데 이재성 저 예비 후보를 부산 북가백 전략 공천하는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아, 자꾸 하정우 수석한테 막 문매지 말고. 아, 그것도 플랜일 수 있는데요.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재성 예비 후보를 부산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정치인이잖아요, 원래. 그것도 좀 당 지도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연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저 쇼츠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 옆에 이관훈이라는 분은 원래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우야 뭐 직업이니까 연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재성 지금 이제 위원장은 이 배우 출신은 아닐 텐데 연기가 왜 좋을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여기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하고 저도 지금 연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 우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정어리 TV다. 네. 여기는 김민아 TV, 강수영 TV 아니다. 그냥 여기 네. 내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야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또 입장이지만은 저 자기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게 이제 자기 선거도 아닌데 사실 맞아요. 네. 당의 선거이고 부산의 어떤 이 민주당의 선거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저런 걸 만든다. 이 쉽지 않은 결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런 결심을 한 저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부산의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알아주는 그런 계기가 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대가라 그러면 좀 그렇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또 것들이 또 주어지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재성 후보 북갑 공천 검토 한번 해볼 만한 카드인데요. 어떤 분인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NC소프트 전무를 했고 세솔테크 고문했고 그쪽 AI 쪽으로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면은 AI 수석 후임으로. 상당한. 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약속한 게 있어서 짧게 한번 보지요. 장동혁이 영어 실력 그 영어 연설을 했는데 그것도 한 30분 했는데요. 풀샷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참석해서 그 연설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혼자서 막 영어로 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뭐 실력을 알겠던데 AI한테 한번 콰트로 매거진 우리 자매 채널이 물어봤어요. 이 영어 실력 한번 평가해 줘.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시죠? 예, 영어를 잘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유튜브에 보면 영어 연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of Korea is determined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and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which is the philosophical cornerstone of the Korea-US alliance. We go together. 예, 영어를 잘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AI에게 영어를 듣고 평가해보라고 직접 시켜봤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지 사람들 입장에서 별 5개 만점에 한 2점에서 3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전달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또 강조가 부족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집중이 좀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나라 망신만 시키는 장동혁이 한심하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근데 뭐 영어 발음 가지고 놀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여기 출국하기 전에 또 그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 채널에서 뭐 주유소에서 뭐 자기가 뭐 일일 뭐 알바처럼 하는데 뭐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듯이 연출을 했잖아요. 섭외한 거고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뭐 직원 노릇을 하고 앉았고 직원이 없는 주유소야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하다가 저런 짓을 하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게 다 이게 연출로 보이는 쇼로 보이는 거죠. 앞에 분명히 저는 습됐던 몇 명만 있었을 거다. 근데도 마치 여러 명 있는 것처럼 좌우로 고개를 제법 돌립니다. 연기를 하면서. 아주 참 괘씸합니다. 예. 아휴, 참.
한심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까도 장동혁이 미국의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트럼프한테 뭔가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 먹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전광훈이라든지 손현보, 전한길 이런 움직임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한 직후에 바로 김태효를 통해서 미국에 서한을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태효가 직원을 시켜서 안보실 직원에게 야야야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어떤 그 서약을 하는 그런 서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 놓고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고 싶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계몽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태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에 가담했다면 이것도 내란 주요 임무 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하죠. 왜냐하면 계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니까요. 예. 국외의 지지가 있어야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여론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중요 임무 정사로 말아놔야죠. 그동안 김태효가 왜 안 보이나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날 12월 3일 이때 군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그다음에 요 사전에 준비라는 게 군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 뭐 술을 먹으면서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뭐 너는 이걸 해라. 이런 걸 얘기했던 것들에 이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계엄 이후 상황, 그리고 요 계엄을 할 때 군을 움직였던 걸 어떻게 수습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계엄을 했을 때 해외에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특히 미국에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요거를 살짝만 건드린 측면들이 있거든요, 수사할 때. 근데 요런 거를 할 때 김태효 이 당시에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이 대외 전략과 관련돼서는 윤석열의 그야말로 이제 과외교사 겸 그야말로 제갈공명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뭔가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던 건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중인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한테 보낸 메시지가 우리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적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해왔고, 그런데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반하는 종북자파들과 이 반미주의에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트럼프 즉 미국 정부가 이 계엄을 이제 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 트럼프에게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려는 것이었고, 이건 트럼프 특화 메시지인 거잖아요. 다른 미국 인사 같으면 이렇게 전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폴라 화이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걸 볼 때 일반적인 어떤 그 정부 대응 수준이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이 계엄 인정, 계엄으로 구성된 윤석열 왕국, 윤석열 제국을 인정받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행위들을 이 김태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이 악질적인 행동이어서 이거는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기독교 하는데요. 태극기 부대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걸을 때 보면 태극기, 성조기, 거기에 또 이스라엘까지 들고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인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이렇게들 착각을 하는데 유대교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겠습니까? 그 지금 화면이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저것도 가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인정을 했어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했다. 다시 보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런 걸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레바논에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앞뒤 안 재고 너네들 역사적 의문이든 뭐 종교적인 아이콘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제 겁주기용이 아닐까.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지적해 주셨듯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 십자가 못 박았던 주체가 유대교인들이 로마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고 이걸.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 사대주의적으로 깃발을 들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 구구 세력을 뭉치려고 하는.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 뭐 저도 교인이지만 이스라엘 길을 들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없어. 오히려 혐오하고, 혐오보다는 거기는 이제 구원의 대상이다. 거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와 이스라엘을 동질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완전히 주류에서 벗어난 움직임인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종교든지 간에 아주 극단적인 이런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신교 이 개신교 인구 중에서도 이 카톨릭이라든가 또는 불교라든가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그런 포용적인 입장이실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도들이 뭐 이 다른 것들,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고 정말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신도들 중에 아주 극우화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간 사람들, 이건 뭐 신도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 예수상을 부순다거나 이런 행위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스라엘 정치판이라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그러한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그러한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정당들하고 네타냐후가 연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극우적인 유대교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물든 이러한 이스라엘 병사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로서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트럼프의 전쟁을 더 가속화하고 트럼프가 자기 이익 때문에 종전하려고 하는데도 그 종전을 해박놓는 이러한 만행을 지금 저지르는 거죠. 예. 오히려 레바논이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레바논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30에서 40% 정도. 150만에서 200만 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우리가 사실 중동을 잘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알게 됐는데 그나저나 트럼프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참 트럼프 정말.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출마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죠? 저는 뭐 결정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어오기 전에는 전달받지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는 언론 통해서 봤는데 아마 결정을 했다면. 민주당에서 김민하 평론가님한테 전달해 줍니까? 저 전달해주지 않죠. 저 지금 고립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있어서 오로지 제가 이제 이 전달받는 경로라고는 언론 보도뿐인데 제가 지금도 방송에 열중하느라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챙기지는 못하고 있어서 결정됐다면 언론 예상대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남갑이라는 데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도 중에서는 강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광재 전 지사가 또 지역구가 이제 성남에 출마하려고 이제 그랬죠.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봐도 이제 하남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핫플레이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언급하기는 했지만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평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어제는 많았는데 언론에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하남갑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나가는 곳에 이광재를 보낸다면 그건 완전히 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서로 원수 되자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광재 전 지사를 평택에 보냈으면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도 없고 이거는 정말 뭐 정면 승부. 그렇죠.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평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더 이제 정밀한 공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되는 거 같고, 그러면 남는 카드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김용전 부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이 예.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세계일보 기사가 좀 전에 떴는데 이광재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네요. 뭐 본인은 네. 이제 아직은 전략공천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건데 지금 개항은 김남준 대변인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연수는 박남춘 전 예. 시장. 그리고 안산은 제가 보니까 그 김남국 대변인이 유력하고요. 그러면 지금 빈자리는 평택하고 호남밖에 없는데. 예. 광주.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금 하기에는 호남은 안 간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갈 곳이 평택밖에 없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대표들끼리 지금 각 정당들 대표들 모아놓고 대표 더비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 지도부가 뭐 때문에 고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추정이 아무 근거 없는 추정인데 민주당끼리만의 전략공천을 결정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변수에 조국 대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택을에 누구를 보내는지에 따라서는 이게 선거연대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평택을에 전략공천하면서 조국하고 단일화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조국 대표를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조국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도록 우리가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공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자리는 없어. 송영길 전 대표 자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셈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할 건데 정청래 지도부로서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평택을로 보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요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죠. 보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광재 전 지사 보내는 것처럼 조국 대표하고 그럼 단일화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보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셈법이 한 번 더 틀어지는 효과가 똑같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광주 광산을에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싫다고 하고. 근데 요 셈법이면 근데 지도부는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송영길 전 대표 광주 갔으면 좋겠다에 가까운 스탠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수용할 거냐의 문제만 그럼 남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 또 남는 거는 김용전 부원장 문제예요. 그러면 김용전 부원장 그러면 어디 공천할 거냐? 안산은 저 상태인데 안산에 갔다가 지금 공천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전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천할 거냐 말 거냐가 근본적으로 지금은 정청래 지도부 고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통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요 딜레마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참 송영길 대표도 팔자가 좀 그센 것 같아요.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 정말. 이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원래 자기 지역구를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다시 이제 털고 돌아왔는데 그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마음이 조금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김용전 부원장은 오늘도 이제 라디오 나와서 이제 나는 안산 가고 싶다. 안산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안산에 가고 싶지만 뭐 평택에 보내더라도 나는 뭐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지만 근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 본인이 좀 뜻을 접어줬으면 좋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뜻은 지금 이제 어쨌든 아직 그게 뭐 공천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김용전 부원장이 이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만약에 뭐 저는 뭐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만약에 이제 선고기를 막 잡아버린다. 지금 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잡아버린다. 그러면 그 선거는 그 모든 이슈가 없어지고 김용 후보의 이 대법원 선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당은 선거 치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걱정하는 모양새일 건데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구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안산 같으면은 김남국 대변인이냐 전해철 전 의원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뭐냐도 중요하겠지만 공천할 거 말 거냐가 지금은 더 골치 아픈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슈의 완성 새로운 코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일부 함께해 주신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강수영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